7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EU 정상회의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단기 조치가 합의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3대 지수가 2에서 3%대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역시 급등했습니다. EU 정상회담 효과로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이 1.4%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이 4%, 스페인 증시는 5%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EU 정상들 소식에 폭등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석유 수요도 늘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7달러 27센트 올라 84달러 96센트에 마감했습니다. EU 정상들은 금융시장 안정책으로 우선 유럽 재정안정기금과 유로 안정화기구 등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독일 하원들이 유로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신에 힘입어 EU의 신재정협약과 긴급 구제금융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신재정협약은 EU 회원국에 대한 긴축과 재정 삭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EU 정상회담의 결과가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글로벌 경기를 짓눌러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요. 과연 오늘 이 소식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크게 올라왔고 특히 국제 유가가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3년여 만에 9%나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죠.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U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회담 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합의를 이뤘습니까? 시장이 환호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시장이 또 환호한 부분이 시장의 상승세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5개 항이 주요 항목인데요. 이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EU의 성장 패키지 이 부분은 이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당초 1,300억 유로에서 100억 정도가 줄어든 1,200억 유로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한 유럽재정안정기금과 7월 1일 출범할 유로 안정화기구를 통해서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안건도 독일이 양해를 하면서 이 부분도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럽재정안정기금 이어 유로 안정화기구 이런 부분도 스페인의 은행 구제금융 이런 부분을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권에 주입하겠다라는 부분도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유로 안정화기구는 7월 1일 출범할 경우 최우선 변제 요건 이런 부분이 민간 채권단보다 현재 앞서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제외를 시키면서 떼어냈다라는 그 내용도 같이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의 은행권의 구제금융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리 감독 권한은 연내에 ECB에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라는 부분까지 총 5개 항이 5개 항목이 중요 합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초 이 독일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올랑드 대통령하고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 몬티 총리, 그다음에 스페인의 라오이 총리가 그 전략을 아주 잘 짰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회담 초기에 스페인의 라오이 총리와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성장협약에 국채 매입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 성장 패키지도 합의하지 않겠고 그다음에 신재정협약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메르켈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현재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회담 초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강경어조로 나오니까 결국에는 독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13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편 끝에 어느 정도 현재 양보안을 도출해낸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재정통합과 관련된 유로본드 도입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논의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EU 정상회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뭐 각국의 증시나 국제유가 상승폭만 봐도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역시 이제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네. 수준을 현재 회담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WTI 가격이 9.36%, 이렇게 오르기도 상당히 힘든데요. 네. 하루 만에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시장이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바로 이런 그 상승세로 표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독일은 스페인의 은행권의 구제 펀드의 직접적인 투입, 이런 부분을 정부를 거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ECB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관리 감독 기능을 연내에 설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보완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유럽은행 감독청이라는 관리 감독 기구가 있지만, 이 관리 감독 기구가 런던에 소재해 있고 실질적인 그 관리 감독 기능을 각국 회원국의 중앙은행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의 관리 감독권을 ECB에 줘서 ECB의 관리 감독권이 현재 더 커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겠고요. 향후 은행 동맹으로 가는 수순으로 본다면 ECB가 은행의 재정권을 가져가는 수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그동안 EU가 지켜온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던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과 원칙이 자꾸 이제 바뀐다는 것은 그다지 이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내용을 귀 기울여줬고, 그다음에 그 재정 통합으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에서는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전에 받았던 회원국들의 구제금융, 이런 부분보다 현재 편차가 나고 수혜 폭이 현재 다르다는 점, 이런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현재 기존에 구제금을 받았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그리스 문제, 이런 부분도 기존의 구제금융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마무리하는 부분도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정 통합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삐걱거리면서도 최근 3년간의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EU 정상회담의 결과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특히 이제 보수당의 현재 네. 당수죠. 총리인 캐머런 총리가 EU 쪽에서 현재 영국의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자 EU 쪽에서 탈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영국의 썬데이 텔레그라프에 기고한 캐머런 총리의 그 논조를 보면,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보수당 입장이 기조적으로 현재 캐머런 총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렇게 된다면 EU 27개국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의 리스크 부담도 현재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도 한번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유로존과 EU의 현안들이 네. 영국은 계속 빠지고 독일과 프랑스 이런 부분이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해 가고 있고요. 또한 은행 동맹에 대해서 일찌감치 영국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금융거래세 도입,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 아주 현재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또한 그 유로존의 유로화 이런 체제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영국 파운드의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재정 주권의 이양,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로존의 현재 해법 이런 점에서 영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점에서 이제 영국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국의 국가적인 지위에 걸맞지 않은 EU 회원국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강경 어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주말 동안 중국의 6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만큼 좀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6월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50.2로 이른바 경기 확장 국면 50 기준의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5월 수치 50.4보다는 0.2%가 현재 떨어진 수치고요. 대기업과 국영기업도 역시 경기 둔화 이런 국면에 현재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중국의 PMI는 대기업과 국영기업이 제출하는 수치를 준거 기준으로 삼는데요. 최근에 이런 통계에 대한 신뢰 논란이 있기 때문에 50.2에 가까스로 좀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도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개월 내에 이 효과가 나타날지도 다소 현재 의구심이 남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미국 의회가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7월부터 한 2배로 오를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대선의 굉장한 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 개혁 네. 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이런 부분이 위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금리도 부랴부랴 현재 7월 1일부로 올라가는 2배 수준을 현재 수준인 3.4%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1년 시한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일 전에 다시 한번 이 그 대출금리 3.4%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 독일 하원이 신재정 협약과 유로 안정화기구 설립안을 승인했다고 하죠. 이 부분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 메르켈 총리가 28일과 29일 EU 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표정이 그리 밝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 EU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전에 이른바 양보안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바로 그 독일 의회에 유로 안정화 기구와 신재정 협약의 표결을 대기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난 6월 13일 날 한 번 의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메르켈 총리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표결 처리가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점은 메르켈 총리의 어깨를 좀 가볍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유로 안정화 기구 7월 1일 출범하는 이 기구에 대해 가장 지분이 많은 27.1%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독일이 승인을 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와 현재 슬로베니아가 찬성이 돼 있고 25개국 중 13개국이 현재 찬성이 돼야 협약이 발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네덜란드나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의 향후 승인 여부 이런 부분이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EU 정상회담의 결과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큰 폭으로 올라왔는데 EU 정상회담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은 유럽 정상회담 자체에서 엄청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의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점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간밤 미국에서는 2.2%가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또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럽 호조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면서 악재 자체는 묻히게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악재보다는 큰 호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부분에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점에서 이때까지 매수가 들어왔었던 기관의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관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기관에 혹시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 여부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한 80% 정도 잡으시고, 그다음에 현금은 20%, 그리고 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IT 부품 쪽으로 한 2종목 정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테마주 한 종목, 그리고 한 개는 시총 상위주 중에 경기 회복과 민감한 관련주죠. 그래서 화학이나 철강 업종, 그런 업종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국내 증시 선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윤경수 차장님,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 장대 양봉이 나왔더라고요. 흐름 좀 네. 짚어봐 주시죠. 기분 좋게 코스피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역시 네. 유럽 내용 때문에, EU 정상회의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좋게 희망감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좋게 상승 마감한 부분은 금주나 이번 달 역시도 기분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34.83포인트 오르면서 1854.01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유럽의 정상회의 내용 중에 기대감으로 나오면서 유로 안정기구가 설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에 대해서 또 EFSF죠.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직접적으로 은행에 투자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 역시도 홍콩, 중국, 일본 역시도 상승으로 동반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던 점은 기분 좋게 마감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코스닥 역시도 상승 마감을 해줬죠.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0.78포인트 오른 486.69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 역시도 기관 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는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를 막아주고 주가를 상승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 증시 주가 모양이 지금 전년도 1월, 정년도 11월, 12월 모양을 똑같이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11월, 12월 달 좀 하락을 보면서 유럽 증시의 불안정한 내용 때문에 하락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1월, 2월 이 상황에서 유럽 증시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203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다시 또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하락한 이유가 역시나 유럽의 불안감, 그 내용이 똑같이 지금 6월 달에도 5월 달에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유럽 정상회의에 좋은 내용이 나온 내용이 국내 증시에는 지난번에 그런 주가를 똑같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준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전반적인 장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느 업종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 회복 기대감에 건설주가 가장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건설주가 전일 대비 3.3%
올라왔고요. 이에 대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역시나 컸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이 가장 많이 올랐죠. 5.5% 올랐고요. GS나 대우나 대림산업이 2%에서 3%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금융업도 큰 상승세를 보여줬죠. 금융업이 그동안에 유럽의 위기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그런다면 유럽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는 회복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금융업 역시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금융지주가 5%, 신한과 KB금융이 3에서 4%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유가 관련주도 올라왔죠. SK이노베이션이 5% 가까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약간의 손바꿈이 있었던 하이닉스 역시도 또 2.3% 상승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와 반면에서 뭐 현대차 이런 자동차 중에 현대차는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닥도 강세업종, 뭐 대다수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다. 왜냐하면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다수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전자나 유통, 제약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SK 브로드밴드 역시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좀 특별한 게 이노셀이죠. 녹십자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황우석 박사 관련된 주도 연속으로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일장 특징을 보였던 업종별 흐름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렇다면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별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뭐 일단 종목별로 본다면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열을 가리기도 사실상 힘들고요. 네. 하지만 그 중에서는 뭐 뽑는다면 섹터군을 한번 먼저 보시면 금융 관련 섹터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주겠죠. 그래서 일단 이오은행에 대해서 연합 합의, 출범 합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투자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4% 정도 오르는 폭 자체를 기록을 하면서 약간은 금융주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 자체가 해소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에 나머지 종목군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메디톡스가 있겠죠. 일단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면서요. 주름 개선제에 대해서 국내 시장 판매 구조 개선 실적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5개국에서 지금 메디톡신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만도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많이 빠졌었습니다. 다른 뭐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 만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어지간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차 그룹에 대한 판매 호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GM발의 매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외형이 어느 정도는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듣기면서 만도 자체에 대해서 상승을 좀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나머지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 요건 소형주인데 삼양옵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M&A를 통해서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매출처의 다변화를 노리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그런 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삼양옵틱스에 대해서 상승을 좀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경수 차장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아무래도 뭐 이쪽으로 유가가 하락하는데도 유가가 상승폭을 좀 늘어가는 위험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유가는 좀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SK이노베이션을 좀 가장 많이 샀죠. SK이노베이션 28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이제 NC소프트나 KTNG 그리고 한국전력, 현대해상 이렇게 순위가 돼 있고요. NC소프트는 아무래도 게임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방어주 성격을 보여주면서 또 새로운 게임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지금 PC, 어떤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 쪽 게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를 보여드리면 기관은 삼성전자,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 내지는 갤럭시 S3의 출시에 따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LTE가 7월 달에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LG화학, OCI, 현대차 그리고 KT순이고요. OCI는 태양광 관련돼서 일본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을 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OCI가 인기를 좀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매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매도 종목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또 외국인에 가장 많은 매도세를 보여줬죠. 이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현대차,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부분들이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기관의 매도세는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LG전자, KB금융 순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LG 쪽 관련된 주식들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LG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도를 하는 이런 종목군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전자가 지금 무선 충전기죠. 무선 충전기를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QI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검증된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을 채택한 무선 충전기를 개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는 좀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온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어땠나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예, 코스닥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파트론이라든지 그 외국인 순매수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론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실리콘웍스, 유진테크 같은 종목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 보시면 넥스콘테크라든지 서울반도체 그리고 CJ오쇼핑 그리고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들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 뭐 파트론 같은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3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2분기에도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기대감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금 여기서 신고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단계에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수급 자체가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만 어느 정도는 좀 돌아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만큼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 우위의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시자. 그래서 매수가 유효한 관점으로 IT 부품 같은 뭐 포트폴리오 안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트론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지금 기관의 순매수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들어가시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상당히 들어가기가 껄끄러운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를 뭐 정해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그만큼 강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일단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급하게 달려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격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뭐 지금 외국인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이나 OCI, 머티니얼즈, 그리고 CJ오쇼핑,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X, 그리고 휴맥스, 네오위즈 인터넷, 메팔스 같은 종목들 많이 눈에 띄는데요. 뭐 이 중에서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파라다이스는 지금 외국인의 뭐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된 상태에서는 다시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다시 추가적인 뭐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7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윤경수 차장님, 7월 네. 증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상 보면 지난번 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이 전년도 11월, 12월 달이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를 보였죠. 이는 아무래도 정책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하락한 게 또 유럽 불안감, 그러면서 다시 박스권을 그렸죠. 이후에 오늘 어저께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주면서 상승폭을 좀 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은 지난번에 보여줬던 1월 달에 보여줬던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7월 증시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간만 9%나 폭등하기도 했었죠. 또 지난 금요일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SK 이노베이션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원자재 관련주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참 정리를 좀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 소식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런 네. 부분 자체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뭐 이 한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니 뭐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더라도 일단 외국인의 선매수가 조금씩 들어왔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가라는 메리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저점 부분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여기서는 유럽 정상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타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원자재 관련주 자체가 어느 정도는 뭐 상승 시그널 자체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회복은 일단 기대감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1차 업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1차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 자체가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게 되면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은 오늘 뭐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예, 일단은요, 네. 그 뭐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매수가를 한번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21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일단 수급 자체가 좋게 작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21선을 우리가 흔히들 생명선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끝났던 자리에서 분명히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1선에 올라타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때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주점의 윤경수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전일 상당히 좀 건설업 쪽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최근에 어제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금요일 날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될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동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건설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바닥을 아직 확인을 한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사실은 종목적인 부분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계 해외 수주액 부분에서 뭐 업계 1위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 6월달 지난달까지도 봤을 때 해외 수주액 같은 경우 43억 달러로 당연히 업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확보 물량까지 한다면 연간의 목표량의 한 80%까지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보 프로젝트까지 포함을 해서 쿠웨이트 해상도로라든가 방글라데시 뭐 수력발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당히 지금 해외 수주는 상당히 이상이 없이 잘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 좀 부진한,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고스란히 다 하락을 반납을 좀 하면서 다시 원위치된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업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길게 보는 시각이 있어라면 접근은 가능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바닥 확인 과정이 구간이 좀 전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러한 흐름을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동종목 건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닥을 좀 확인하는 이러한 구간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이를테면 지금 아직까지 200일선 장기 이평선 200일선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21선도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 때 하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좀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 시각에서 좀 보자면,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현재 상태에서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뭐 쿠웨이트라든가 이라크, 리비아 등의 어떤 전통적인 뭐 현대건설의 좀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좀 부활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수주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계획대로 잘 연간 목표량이 이미 80%까지 육박하는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판단했을 때 긴 시각에서 보자면 접근이 가능하고, 대신에 단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자면 아직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현대건설 5% 넘는 급등이 나왔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바닥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뭐 어려운 부분에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글로벌 위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면 바로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인데요. 동료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케미칼 부분이라든가 패션 부분, 그 전자 재료 부분, 이러한 사업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각 사업 부분별로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케미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제품의 출하량이 전체적으로 호조세를 좀 보이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 양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패션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봄에는 약간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실적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전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그런 실적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바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전자 재료 사업 부분이죠. 이러한 반도체 부분의 제품들의 고른 성장이 지속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어떤 주 전자 소재 업체로서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제품들도 상당히 적자 제품 비중이 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적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바로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또 OLED 부분인데요. 그 부분 매출이 바로 이번에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3분기부터는 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동주목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현재 뭐 10만 원 이하 선이라면 언제든지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긴 시각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지금 10만 원 이하 정도에서 9만 원대 후반대 가격선에서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돌파를 위한 어떤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10만 원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선이면 상당히 좀 접근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뭐 99,500원에서 99,900원 전일 종가였던 이 사이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이제 1차적으로 한 11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가계부채 관련 긴급 현안 인터뷰를 갖고 이 금융 전반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및 소유 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5.7%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늘어 최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의료비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는 평균 1에서 4%가량 오르게 됩니다. 이달부터 교보생명은 2에서 3%, 대한생명은 1에서 2%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19대 국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언론사 파업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융감독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 것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가계부채 관련 긴급 현안 인터뷰를 갖고 이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은행과 달리 이금융권의 경우 대출 관리가 다소 느슨한 데다 후순위로 빌려준 돈이 많아서 부실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4월 현재 보험권 72조 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185조 원 등으로 가계대출은 모두 257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0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금융권은 가계대출의 적신호가 켜질 경우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대출금리도 은행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 LTV 등 금융규제도 은행보다 늦게 시행됐고 비율도 높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담보물 역시 후순위로 잡혀져 있어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이들 금융회사들은 곧바로 부실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고름이 슬슬 터지면서 은행들이 대출 상환 압박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금융권 대출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들어 동반 성장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재벌 중심의 지배 구조는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입니다. 대기업 오너일가가 소유한 지분율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과 소유 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5.7%로 지난해 53.5%보다 2.2%포인트 늘어서 최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부 지분율이라고 하면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중에서 대기업 총수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지분을 말하는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가 되겠죠. 총수가 있는 전체 대기업 집단 43곳의 내부 지분율 역시 56.1%로 전년보다 1.9%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들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이 2.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팔았지만 계열사를 통해서 지분을 사들이면서 그룹 장악력을 강화한 겁니다. 현상형 순환출자 구조도 거의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순환출자라고 하면 출자 연결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원 모양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 개 핵심 회사만으로 여러 개의 계열 회사를 장악하는 형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삼성, 롯데 등 총 15곳으로 지난해보다 한 곳 감소했지만 모두 총수가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와 웅진, 태광은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지만 한화는 새로운 순환출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 체계가 대거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이 이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 등으로 지급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만큼 질병 상해 발생 시 보상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1에서 4%가량 오르게 됩니다. 이달부터 교보생명은 2에서 3%, 대한생명이 1에서 2% 인상한다는 방침이고요.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일부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를 평균 3, 4% 올렸습니다. 물론 보험료 인상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과 달리 사망과 관련한 일반 보험이나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10%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보험금 지급이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추게 되므로 인하 효과를 희석시켜 인하폭은 4, 5% 수준에 그칩니다. 연금보험 수령액은 기존 가입자보다 2에서 5%가량 줄어들 전망인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나게 돼서 보험사에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생명의 신규 연금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에서 5% 줄어들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2, 3% 감소합니다. 하지만 즉시연금의 경우에는 수령액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보험료 체계 조정에 앞서 가입한 일부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기존 가입 고객들의 불만을 감안해 보험료나 연금 수령액 조정액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한생명은 2에서 6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일부 고연령 고객에 한해서 수령액을 기존대로 보장하고 삼성생명도 4월 이후 신규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국회 역시 지각 개원이죠. 19대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드디어 문을 열 텐데요.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일 텐데 우선 진통이 예상되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19대 국회가 오늘 개원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언론사 파업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어렵사리 개원 협상 합의에 도달했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당분간 지루한 삿바 싸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개원 합의문에 적시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실시 범위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되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불법 사찰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는 실시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립니다. 합의문에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 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조율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왜 합의문에 청문회란 용어를 집어넣었겠냐며 청문회 개최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속도를 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